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진행을 맡은 경희사이버대학교 민경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는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에 총 3번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컨퍼런스입니다. 원래는 청중들 모시고 또 이런 청중들의 의견들도 직접 들어가면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해야 될 텐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19 사태에 즈음해서 저희 컨퍼런스도 이번엔 부득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이 온라인 컨퍼런스라는 거는 지금 처음 참가해 보는 거라 상당히 좀 낯설고 어색한데요. 잘 진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에 걸쳐 진행되는 이 온라인 컨퍼런스의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6월 13일에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첫 번째 컨퍼런스를, 그리고 23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진행했고요.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용 국민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국민이 답하다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은 디지털 포용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또 이에 대해서 발표자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약 1000여 명이 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한 이야기 잠시 후 집중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바로 옆자리에 서울대학교 김경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서울연구원 미래연구센터의 변미리 센터장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는 처음이시죠? 저는 한 번 정도의 경험이 이미 한 번 하셨군요, 네, 올해. 네. 어떠셨어요? 어색하죠. 어색한데 조금 지나면 약간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 해보셨으니까 오늘 훨씬 좀 자연스러우실 것 같고, 김 교수님은 처음이시고요. 네,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저만 처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그 두 분 제가 간략한 프로필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그 컨퍼런스 진행은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처음에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간략하게 두 분이 오늘 어떤 주제의 이야기를 발표를 하겠다, 좀 먼저 좀 몸을 푸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발표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그 약간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미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현실에 더 큰 위중함이 있거든요. 네. 그 위중한 현실에서 봤을 때 디지털 포용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시민 또는 다양한 정의들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우리가 그 정의를 지금 단계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 현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보다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는 이제 좀 공동체, 특히 올바른 공동체가 뭐고 그다음에 디지털 포용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시민이 단가 아니면은 디지털 시민이 갖춰야 될 디지털 시민 의식,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사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또 이 공동체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발표 먼저 들려드릴지 상당히 기대가 크고요. 다음에 변미리 센터장님도 간략히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도 사실 이제 김경민 선생님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의식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경험하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일종의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마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러한 변화의 맥락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아주 좁은 것만 보면 사실 그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네. 이 변화의 맥락이라는 것들을 조금 시민들이 이해했으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맥락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성찰적 문제의식 이런 것들에 조금 이제 중점을 두고서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두 분께서 각각 한 15분 정도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은 김경민 교수님 먼저 발표 듣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공동체 그리고 디지털 포용 시대의 디지털 시민 이렇게 되는데요. 네,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김경민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사회혁신 전공 교수로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의 부동산 금융 개발 그리고 사회 혁신, GIS 그리고 얼번 컴퓨팅이라는 과목을 가리키고 있고 과거에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위원회 위원장 역을 좀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디지털하고 사회혁신 쪽에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떤 용어적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어떤 질문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 관점에서 제 말씀을 좀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물론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논의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포스트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미래 담론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현실에 좀 가려진 측면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 현실에서 좀 특히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그 충청도에 있는 청소년이 이제 부모랑 따로 떨어져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청소년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그 친구가 이제 자살을 기도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그 중학교 선생님 그리고 공무원분들, 사회복지사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그 친구를 케어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그 자살을 기도하려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다행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주변 분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 친구의 자살을 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계속 좀 시급한 사회 과제라고 하는 것이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 그리고 우리가 공정과 사회적 형평을 얘기하는 이때에 그러니까 팬데믹이라는 외부 쇼크에 의해서 정말로 아주 어린 청소년이 자살을 기도하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성찰적 질문, 오히려 이런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보다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이게 왜 디지털 포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디지털이어야 되는가의 질문. 그리고 우리가 케어해야 될 포용의 대상은 누구인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케어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좀 사회적 약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포용의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디지털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포용의 방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씀입니다만 과연 디지털이 도움이 되는가? 디지털이 해결책인가? 그 디지털이 문제 인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디지털만이 유일한 방법론인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지털 포용이 끝인가?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 더 상위 측면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그 포용의 대상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시대 상황하고 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시대가 굉장히 부유하고 풍족한 시대라고 하면은 아마 정부 재원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케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변미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프리 코로나에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구조의 어떤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금융 경제 쪽을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부동산에서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들이 미국에서 2010년 중반 이후 거의 다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같은 데서 2018년에 앞으로 5년 안에 쇼핑몰의 2분의 1이 붕괴할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오프라인 기반 쇼핑몰들, 백화점들, 그리고 우리가 빅박스라고 그러는 대형 마트들이 다 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시 공간이 굉장히 변화하는 것이고 그에 반대로 이런 오프라인 공간은 망하는데 온라인 모바일 기반 플랫폼 리테일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인 신세계, 롯데 이런 친구들 굉장히 어렵고 롯데만 하더라도 올 초에 나온 뉴스가 2월 달에 앞으로 한 500개 중에 200개의 오프라인 샵을 닫는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대기업 간 엄청나게 능력 있는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격차가 사실은 코로나 와중에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여러 기업들이 모인 그 다우존스 지수를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그 격차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간에도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 시민 간에서의 격차라는 건 당연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가 마찬가지로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날 것이고요. 또한 이제 정보를 다루는 능력 그리고 정보 접근성에 대한 격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지 모르는 이 격차의 시대에서 우리가 포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물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국가 경제 시스템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의 그 재원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 푸는 것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그 수출 지향 경제에 아마 타격이 가해진다고 보면은 GDP 성장도 아마 그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정책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보다 셀렉티브한 그룹,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포용이 좀 주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포용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 포용에 대한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이란 방법론이 과연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그 해당 중학생 사례를 보면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선생님 그리고 상담사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사회적 거리가 강화됐을 때 방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문자 메시지가 온 답을 보고서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걸 이분들이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가 완화되면서 방문을 했을 때 마침 이 친구가 위기 상황에 있는 걸 알고 그 친구를 어떻게 보면 구조했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와의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이 친구는 디지털 디바이드를 갖고 있었고요. 디바이스를 갖고 있었고 디지털 디바이드, 그러니까 격차가 있는 대상이 아니었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예비 디지털 시민이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디지털을 접근할 수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디지털인 방법론을 통해서 문제를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것을 문제를 인지한 것과 이걸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디지털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친구를 주변인들이 방문했을 때 문제 해결에 근접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좀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우리가 문제 인식 자체는 심각한 문제 인식 자체는 이제 디지털로 충분히 가능할지 모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연 디지털만이 방법론인가? 아무리 디지털의 시대에도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지금 계속 언택트의 시대라고도 합니다만은 페이스 투 페이스 인터랙션을 했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언택트의 시대에도 이 사람 간의 접촉이 여전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본 컨퍼런스 목적이 디지털 포용에 관한 것이어서 제가 디지털 포용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이 KDI 이슈 보고서에 나온 정의인데요. 그 정의는 이제 뭐 디지털 기술을 사회적 소통과 경제 활동 등의 필수제로 인식하고 전 국민의 디지털 기회 확장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사회적 포용, 경제적 경쟁력 증진, 개인 삶의 제고를 정책 목표로 한다. 정의와 목적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차원입니다만 저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좀 힘들어했고 약간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좀 고민이 좀 많아졌고요. 예, 제 고민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포용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제가 좀 약간 다른 정의와 합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선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의 그 그러니까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이 필요할 것이고 접근성이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올바르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포용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했는데 전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많은 부분이 이제 연령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키오스크 가면 사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약자일 것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부분. 하지만 우리가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디바이드가 여전히 21세기에도 존재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이 사회적 포용, 경제력 향상, 삶의 질 굉장히 다 좋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게 최종 목적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디지털을 접근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민을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 정책 목적이 어떤 사회적 포용, 그러니까 공동체로 되는 것, 그 사람의 경제력 향상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과연 목적인가 그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우리가 연령별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 본 뉴스는 이겁니다. 한국 내 탈북 청소년 학생들이 코로나 사태로 이제 교육에 소외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이제 교육의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같은 잘 사는 나라에서도 디지털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이 없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흑인들이 코로나 와중에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아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배제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디바이스, 디지털 격차도 굉장히 문제지만 오히려 더 앞단에서 이제 소득에 기초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애초에 낙오와 배제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디지털 포용의 목적인데요. 디지털 포용의 목적이 이제 사회적 포용,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는 것, 그리고 공동체가 됨으로써 경제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거에 정의는 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초월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의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Z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본투비 디지털입니다. 디지털과 동시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디지털 접근성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고요.
다만 이 친구들의 이 세대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비록 디지털 시민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과연 경제적으로 어떻게 부모 세대보다 부유할 수 있을까, 경제력이 그 전보다 부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퀘셔너블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좀 여전히 고민되는 부분은 이 디지털 포용의 이제 목적인데요. 다시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케이스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 청소년을 살펴본 그 담당자들이 그 청소년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못 가고 가족도 없고 방문 상담사와 문자로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보니 A군의 심리 상태가 급격히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소통을 했었고요. 디지털 리터러시도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시민, 예비 디지털 시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포용도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 친구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기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경제적 후원도 계속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친구의 문제점은 사실은 디지털과 물질의 문제점은 넘어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낙오를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정신 또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과연 이 친구가 행복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힐링의 문제였고. 예, 그 다음번으로 저는 이제 이슈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디지털 시민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민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디지털 시민의 이제 정을 그냥 인터넷에서 구글링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인터넷과 IT를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었기 때문에 구글, SQL, 자바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합니다. 파이썬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어느 정도 다루고. 근데 제가 저보다도 디지털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최근 뉴스에서 발견했어요. N번방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N번방 친구들을 보면은 이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핸드폰 비번을 풀어야 됐고, 그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동원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야 됐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터넷과 IT를 평균 이상으로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용어적 정의에 의해서는 디지털 시민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디지털 시민들을, 이런 류의 디지털 시민을 우리가 목적으로 배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은 문제점은 뭐냐면 디지털 시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갖고 있는 디지털 시민입니다. 즉 디지털 시티즌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디지털의 특성상 어디에 올리면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모든 시민한테 사회에 뭔가를 기여하라,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최소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책임을 갖고 행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이 올바른 공동체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N번방 말고도 다른 방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또 뭔가를 작당을 했잖아요. 결국은 이들도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굉장히 올바르지 않는 공동체였고요. 예, 이제 결론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부분은 여전히 이 격차의 시대가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격차의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동체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고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차의 시대에 정부의 재원이 굉장히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순위에서 어떤 계층을, 누구를 계층을, 좀 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론이 디지털도 좋지만 디지털 이외의 방법론도 좀 같이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디지털 포용이 목적이 아니고, 저도 사실 디지털 포용의 대상입니다만은 이게 저도 제가 약간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것, 결국 개인의 행복 또는 힐링, 이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의 행복과 힐링이라는 것이 그 N번방도 아마 개인의 힐링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과 힐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시티즌십, 그러니까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행위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행복과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제 생각에는
디지털 포용을 위한 어떤 기반 조성에 좀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흔히 디지털 포용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칫 디지털 만능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함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디지털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어떤 그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고 디지털로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 만능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그 인식의 오류에 대해서 뭔가 좀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디지털보다는 그래도 면대면이 더 중요하고 또 디지털 격차에서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인 격차, 소득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좀 의미가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 개개인들의 시민 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발표 듣겠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 변미리 박사님께서 디지털 포용 시대와 사회적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좀 사전에 미리 봤는데 슬라이드 양이 상당히 많던데 좀 압축해서 시간 내에 발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변미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사회학자로서 주로 사회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사회 변화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회학자이면서 한편으로는 미래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논의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디지털 포용 시대와 사회적 가치라는 이제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김경민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지금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맥락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이제 변화를 이야기할 때 그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좀 더 그 현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용에 앞서,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이제 포용 국가라는 것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어떤 포용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한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어떤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의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것들은 어떻게 발현돼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최근 10여 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발전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대전환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한 그 전환의 키워드 혹은 뭐 우리가 이제 핵심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포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포용적 성장이라든지 포용 도시라고 하는 맥락은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이미 최근 10여 년 동안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개발 국가의 어떤 발전을 다루고 있는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포용적 성장으로의 전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는 논의를 하고 있고, 발전 국가의 어떤 그 연합체인 OECD 같은 경우는 포용적 성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라 포용적 성장을 통해서 세계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시의 어떤 여러 변화들을 다루고 있는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를 보면 포용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포용이라는 어떤 가치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 그럼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시면 세계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게 포용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가를 보면, 실제로 어떤 빈곤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건 불평등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데,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종의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민의 권리,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가 어떤 그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어떤 포용으로의 지향 혹은 포용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의 어떤 그러니까 평등함 그리고 어떤 배제되지 않은 어떤 기회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세계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포용 도시로의 어떤 지향, 포용 국가로의 지향 혹은 포용 사회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아니면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공간적 측면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OECD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제국의 OEC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발전된 국가에서의 어떤 그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어떤 성장의 어떤 그 결과물들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번영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종의 그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작용이라는 것들을 낳고 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졌느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UN 헤비타트도 그런 맥락에서 포용 도시, 혹은 포용 사회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포용적 성장의 문제. 그리고 어떤 오늘날 어떤 생태적 가치와 관련한 어떤 그 생태적 보존의 문제까지 같이 제기하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포용 사회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포용 사회의 어떤 맥락적인 의미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런 맥락은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포용사회 지향에서는 사실은 이제 빈곤과 불평등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강조를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이제 빈곤이라고 하는 빈곤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물질적 결핍만을 다루고 있었는데 오늘날 포용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사회적 배제될 수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어떤 강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배제되지 않은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도 그러니까 포용 도시론이 굉장히 그러니까 유럽적 맥락에서 강조되고 있고요. 사실은 한국의 서울과 같은 어떤 대도시 맥락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성장의 어떤 그 결과들이 사실은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런 맥락에서 뉴욕의 어떤 그 도시 발전의 그러니까 그 계획을 보면 하나의 뉴욕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서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 맥락이 그러니까 포용 사회의 지향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건 사실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의 변화를 다루고 있는 여러 연구소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보면 그거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도시 연구소라든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최근에 다루고 있는 이제 주제들을 보면 공동체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불평등과 빈곤 혹은 행복 경제학 사실은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성장의 결실만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해피니스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들을 다루는 저 주제들을 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다루고 있을까라고 하면 그 맥락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성장의 과실만을 강조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일종의 우리가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포용 사회로의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조금 더 이해하면 우리가 디지털 포용 사회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성찰할 어떤 이슈들을 던져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러한 맥락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디지털 도시나 한국 사회에서 어떤 포용이라고 하는 포용 사회의 어떤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향이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그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고 하면 사실은 포용 사회로의 지향이 어떤 기준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포용 사회 프레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한 사회의 포용으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기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그 역량들을 좀 제교할 수 있는
그 측면과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은 어떤 권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성이라는 게 한 축이 있다고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공공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생활 인프라에 접근한다거나 이런 공간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공간 포용성, 마지막으로 일종의 이제 시민적 참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 참여와 그 어떤 그 제도에서의 어떤 투명함, 이런 어떤 가버넌스적 포용이라고 하는 이 세 축의 어떤 포용,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다차원적 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세 축에 대한 어떤 포용 사회로의 지향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포용 사회로의 어떤 지향들을 지속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 부분들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디지털 포용이라고 하는 거는 포용 사회로의 지향에서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축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의 시민의 역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 일주일여 전에 그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나온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 국민들에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할 때 굉장히 그러니까 비배제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 기술 자체를 좀 더 포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자체가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립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어야지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 사회를 지향할 수 있는가라는 맥락과 같이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것이 결국 한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일종의 사회적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의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 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90년대 유럽에서 나온 맥락인데 그때 유럽 사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지 실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셜 웰페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어떤 재정의 문제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고 이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경제 성장, GDP로 대별되는 경제 성장을 넘어서는 일종의 사회의 질적 발전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맥락에서 사실은 이제 제기됐던 어떤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종의 사회의 질적 재고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그 사회에서의 그러니까 안전함 그러니까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사회 자체의 신뢰를 높이는 그러니까 공정성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어떤 포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다른 한 축과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empowerment, 우리가 역능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창의성으로 번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드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그 과정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이라는 게 어떤 단순하게 수동적인 시민이 아니라 앞서 김경민 선생님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어떤 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작동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사회에 조금 그러니까 적용시켜 보면 그럼 우리 사회는 포용사회의 지향 혹은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어떤 토대가 잘 갖춰져 있는가라는 맥락에서 보면 제가 이제 몇 가지 데이터를 잠깐 갖고 왔는데 사실 신뢰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되게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이제 가족 간의 신뢰에 대한 슬라이드고 그러니까 지날수록 그러니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컬러가 지날수록 신뢰가 높은 그러니까 서울의 데이터인데 이건 서울 전체가 갖고 있는 가족 신뢰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이 이웃 간의 신뢰입니다. 이웃 간의 신뢰인데 점점 색깔이 옅어지는 걸 그러니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거의 이제 그 하얀색에 가깝게 지금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그러니까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포용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어떤 그
공정성 혹은 포용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표들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 특징들은 굉장히 친밀한 가족 신뢰는 높지만 일반 신뢰라고 할 수 있는 이웃 간의 신뢰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 외국인에 대한 신뢰 이제 이런 요소들이 점점점 약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사회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들을 우리가 조금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 자본의 역할 혹은 우리가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영역들을 조금 더 개선시킬 시민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사실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OECD 평균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배제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 참여 차원에서 조금 그러니까 낮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포용사의 지향과 관련한 토대들을 시민의 참여나 혹은 시민 가치에서 조금 더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 디지털 포용사회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그 사회를 좀 더 포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도구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 기반의 포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어떤 사회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 그래프가 이제 재미있는 건데 GDP 그러니까 가로축이 GDP고 오른쪽이 주관적 만족도라고 하는 게 행복과 관련한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더 이상 경제 성장의 어떤 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이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 그렇다고 하면 일종의 비욘드 GDP라고 하는 질적 발전을 위해서 무슨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포용사의 논의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복 담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시민들과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좀 더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떤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신뢰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제가 발표 드리면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20세기 거의 말이었을 거예요. 그 미국의 석학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신뢰 사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저신뢰 사회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기분 나쁘지만 그래서 또 이 뼈 아픈 그런 지적이었는데. 지금 아까 보여주신 게 최신 데이터인 거죠. 이걸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저신뢰 사회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포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한 일인데, 단지 디지털이라는 도구만 있다고 해서 진짜 포용 사회가 구현이 될 것이냐, 디지털 이전에 있는 뭐 신뢰라든지 그 밖에 어떤 사회적인 가치 혹은 아까 이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그 다른 문제들이 함께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단지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도구만으로는 좀 디지털 포용 사회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좀 그런 그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두 분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과 본격적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 컨퍼런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 국민 생각함을 통해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제 모아봤습니다. 총 한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작년보다 거의 2배가 넘는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훨씬 더 좀 적극적인 이런 참여들이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또 좀 우리에게 한이점을 주는 이런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의 발표 각각에 대해서도 제가 좀 여러분들 대신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들이 있는데 또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국민 생각함에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두 분 선생님의 그 발표와 이제 관련지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겁니다. 이제 급속하게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냐 국민 여러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매우 그렇다부터 뭐 보통 이상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들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77.9%가 난 잘 적응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반면에 아까 이제 김 교수님 발표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또 사례도 있거든요. 코로나로 원격 수업 받아야 되는데 또 교육의 불평등을 받는다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또 이런 분들도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질문에서 우리가 이제 잘 적응하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그러면 어떤 게 잘 적응하는 것인지 아마도 여기에 응답하신 분들도 잘 적응한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대단히 주관적으로 각자 해석하시면서 이제 이런 응답을 주셨을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근원적으로 자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일까? 제가 한번 두 분 선생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저기 교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 질문 1에서의 그 대답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약간 통계 함정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을 좀 잘하는 사람들,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 샘플 안에서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러니까 적극적 의지를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적극적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배제된 약자들이 또 있을 거예요. 디지털 네. 약자들이요. 그러니까 저게 모든 거를 대변한다고 봤을 때 약간 위험할 것 같고요. 저기서 보여주는 긍정적인 사인은 사실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저는 좋은 사인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탈북자 사례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의 흑인 청소년들의 사례, 그리고 이제 노령층 같은 경우에 맥도날드 가서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질문에서도 연관됩니다만 이제 엠번방 사태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취약한 청소년들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이 이미 만약에 그런 데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 아마 디지털 역량은 뛰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왔을 때 과연 이 디지털 사회라는 것이 좋게 느껴지는 사회일까? 아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좀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배제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측면에서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 함정에 대한 지적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인터넷을 상당히 끼고 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자, 과연 내가 이런 삶이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삶인가? 인터넷을 잘 이용한다고 해서 그게 인터넷은 잘 이용하지만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에는 잘 적응하지만 이게 디지털 사회를 잘 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도 가끔씩은 좀 의문을 던지게 되는데 변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잘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 국민의 10명 중에서 8명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거거든요. 저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모든 국민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정보 사회로 인식하고 있구나. 디지털 사회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의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희는 버스 타러 나가면 버스가 언제 올지 나가기 전부터 다 정보를 제공받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SNS를 통해서 아니면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보들이 디지털화돼서 제공되고 있고 아니면 뭐 치료할 때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전 국민이 SNS라고 하는 카땡애가 하나 이상 가입돼 있는 이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적인 측면을 보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 우린 디지털 사회고 나는 그 사회의 일원이야. 나는 디지털 시민이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이제 김경민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저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사실은 그 안에 좀 더 쪼개 들어가 보면 사실은 저런 어떤 그 디지털 사회에 잘 적응하는 비율이 한 50대까지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근데 60대부터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더 낮아질 거고, 그 디지털 격차가 그러니까 그렇게 세대별로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실 계층별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혹은 뭐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는 디지털 사회이고 사람들은 누구나 디지털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저 질문에 대한 어떤 결과치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질문도 아주 이제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일상이 된 디지털.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지금 한 5-5가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야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SNS, 게임, 전자책, 웹툰, 기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동영상 플랫폼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아요. 제가 이제 이런 류의 그 조사 같은 거 예전 데이터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뭐 커뮤니티 사이트들,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혹은 뭐 SNS, 블로그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 뭐 워낙 또 이제 유튜브의 시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동영상 플랫폼이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난 이런 변화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그런 또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SNS라든지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던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소통과 관계 맺기의 이런 플랫폼이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달리 유튜브나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시청을 하고,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유튜버가 되어서 소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 응답하신 48.8%의 대다수는 본인이 유튜버가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로서 아마 의미일 것 같은데, 어떤 소통이나 관계 맺기보다는 그냥 일방향적으로 영상을 감상하는 이런 것들을 더 지금 많이 하고 있다. 뭔가 좀 이용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자, 이런 현상도 앞서 말씀하신 어떤 뭐 포용이라든지 혹은 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조금은 우리가 약간 좀 경종을 울리는 또 어떤 그런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견 박사님부터 한번.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과거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이고 상호 관계 맺고 상호 소통하는 사람들이 디지털 사회에 좀 더 잘 적응하거나 그쵸. 그걸 이용하거나 이런 맥락에서 이제 자리매김되었다고 하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일방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네.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될 현상인데, 왜 그러냐면 이 저 디지털 동영상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자기가 어떤 동영상을 이용하면 계속 추천 서비스를 네. 하지 이제 않습니까?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죠. 네. 근데 그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어떤 일종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유유상종의 어떤 이렇게 정치적인 것이든 문화적인 것들이 끊임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 트랙으로 따라갈 수밖에 네.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서로 다른 집단, 자기와 다른 집단 혹은 자기보다 약자 집단과는 소통하지 않는 관계로 점점 그것이 그러니까 심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선생님께서 잠깐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소비 현상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한 컨텐츠에 노출된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 관계의 폭, 그러니까 소통의 폭들을 줄어들게 만들고, 그 결과 사실은 어떤 우리가 포용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포용성이라는 게 결국 자기와 다른 것들을 배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형태라고 하면 그것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이 중에서 어떤 서비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영상 넷플릭스 네, 주로 마찬가지로. 보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텍스트 베이스로 어떤 거를 인식하는 것보다 영상이 더 쉽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윗세대하고 다르게 검색을 유튜브에서 직접 네. 들어가잖아요. 네. 사실은요. 그건 소비자가 그만큼 편하게 느낀다는 거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동영상 플랫폼에서 이제 그 서비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영화라는 서비스는 사실 일방향성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유튜브 세계에서 보면은 유튜버들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합니다.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김미경 TV에 나와서 김미경 선수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전략은 사실은 그 TV 안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거기서 댓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댓글 안 좋은 댓글 지우고 결국 거기서 본인들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그게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가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통을 해서 자기 생태계 안에서 계속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소통은 진화할 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저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질문은 좀 다릅니다만은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성격입니다. 사실은요. 플랫폼은 굉장히 독과점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은 구글로 끄실 수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 네이버로 끄실 수가 있을 거고요. 동영상, 유튜브, 넷플릭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굉장히 독과점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과점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권에 제약을 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따라서 저는 이제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이들이 이제 좀 더 책임을 갖고 좀 소비자 권익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들이 좀 대응하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냐 좀 그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다른 얘기는 외국 같았으면 배달의 민족하고 요기와 합병해가지고 전체 마켓 90% 이 생태를 만드는 네. 배달 플랫폼은 아마 심각하게 공격당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플랫폼은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동영상 플랫폼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라는 이 하나의 결과만 가지고 참 많은 화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 소통의 뭐 축소가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소통 형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이제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일종의 알고리즘 종속성의 문제도 나오고, 또 어떤 동영상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도 나오고, 사실 이 변화된 디지털 환경 혹은 변화한 인터넷 이용 문화가 또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제거리들을 많이 또 던져주는데, 사실 뭐 이거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1시간짜리 토론 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현재 나의 일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빅데이터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어요. 42%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5G, AI, 뭐 AI, VR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워낙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만, 내 일상과 관련된 기술을 물었을 때, 내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가장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제 일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술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클라우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걸 들었을 텐데, 이 빅데이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왜 순서는 번갈아 해보죠. 네, 김 교수님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거는 전 너무나 개인적인 인식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G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고 지금도 빅데이터 갖고 이제 부동산 지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지수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은요. 예, 왜냐하면 지금 컴퓨팅 활용 능력이 워낙에 뛰어나게 진화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거에 중에서 너무나 큰데, 다만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뭐 저만 해도 파이썬이라는 랭귀지들을 새로 배우면서 지금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예를 들어 제 부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식인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배워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시더란 말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결국 여기서 뭐가 되냐면은 데이터 큐레이션하는 서비스 업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럼 데이터 큐레이션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셀렉티브하게 정보를 큐레이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최종 말단에 있는 소비자는 큐레이션 서비스에 종속되는 결과만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의 문제점은 사실은 빅데이터 기술 클라우드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이 큐레이션하는 서비스의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부분은 이제 이 큐레이션 서비스도 중요한데 각 서브젝트마다 우리가 저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분석해서 대중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서브젝트마다 있는 그 필드에서의 빅데이터 이 큐레이션 서비스 회사든지 아니면 빅데이터 회사들은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자꾸 뭐 감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뭐 10일 전 대비 지금 얼마 올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건 약간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부동산은 이제 시즈널리티가 있습니다. 그 분기별로 이렇게 계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동기 대비 변화라든지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되는 그 나오는 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뉴스거리만 제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이 전문적인 서비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서비스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기술도 중요하지만은 그 서비스 섹터에 대해서 도메인 날리지가 있는 서비스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이제 중간 매개 업체들이 상당히 그 역할이나 뭐 공정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현실을 대단히 왜곡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시장의 원리. 다양한 기업들이 그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최종 소비자들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사실은 결국 시장에서 맡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사실은 뭐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걸 평가하는 룰 자체는 어떤 기반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강력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페널티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파저티브하게 저항되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직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장치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이고. 변 박사님이 아까 혹시 그 서울시의 신뢰 지수 그거는 빅데이터로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조사 데이터이고요. 샘플 표본 샘플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내는 거고, 저는 이제 이 결과를 보면서 역시 대중 매체의 승리구나라는 생각을 드는데 워낙 빅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워낙 하니까. 눈만 뜨면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조차 빅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니 저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일상생활을 사는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의 결과물을 내가 이용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겠죠. 하는 것들로 사실 이제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 빅데이터는 그냥 저스트 빅데이터인 거죠. 사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서 어떤 목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앞서 김경희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시장의 어떤 질서에 대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공에서 사실은 요즘 공공에서도 온갖 군데서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빅데이터 갖고 뭐 할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그 어떤 공공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고, 그건 우리가 공공 서비스를 할 때 굉장히 어떤 증거 기반 정책의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질문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디지털 역량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놀랍게도 보통 생각할 때는 예전 같았으면은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는 응답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예전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는 디지털 윤리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제 김 교수님이 강조하셨던 디지털 시민의식도 설문항에 있었는데, 요거는 응답수가 많이 좀 많지는 않아요. 12.5% 나오고. 사실 좀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은 뭐 결은 같으면서도 조금 또 포인트는 다른데,
아까 일단 그 윤리의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다.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윤리의식과 시민의식 간의 이런 또 좀 결과의 차이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이거는 뭐 시민의식에 대한 강조점을 앞서 발표해 주셨던 김 교수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사회학자가 아니어서 그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의 어떤 그 정의를 어떻게 칼로 짜기는 좀 힘들 것 사실 같고요. 뭐 사회학자 입장에서도 정확히 자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아마 저는 이제 저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지금 N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뭐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좀 대두되지 않나 싶고, 그건 저게 참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 20-30년 일을 했기 때문에 디지털 활용 능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는 건 사실 반복 학습하면 언젠간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넘어서서 이걸 디지털을 정말 잘 올바르게 활용해야 된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런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 디지털, 아마 학부모들도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애는 프로그래밍 잘해야지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 아마 그 사람은 애플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가이자 사업가일 텐데 애플 안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는 아니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대신에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건 그 어떤 빅픽처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적 상황 때문에 윤리의식과 시민의식 굉장히 중요한 게 각광받아서 좋긴 합니다만은, 디지털 측면에서 이제 활용 능력, 그리고 디지털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좀 더 큰 비전과 빅픽처,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조사 결과를, 저도 사회학 전공자니까 사회학자 입장에서 이 결과를 조금 다시 재구성해 보면은 윤리의식만 놓고 보면은 한 3분의 1 조금 넘는 분들이 가장 많지만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그냥 한 묶음으로 놓고 합산을 해보면은 한 48%, 거의 50% 가까운 분들이 어쨌든 간에 어떤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의식적인 능력,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좀 바뀐 트렌드인데, 예, 변 박사님도 왜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을까, 뭐 그 맥락 속에서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좀 더 이롭게 만드는데 기여했구나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이제 정보 사회로 이행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숙되고 나니 디지털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라든지 아니면은 뭐 몰카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술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양면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깨닫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그 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자각 혹은 뭐 깨달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경험하는 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 사실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미래 연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마 이러한 어떤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기술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나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공동체에게 이제 이롭게 어떤 방식으로 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시작된 지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항상 기술만 앞세우던 디지털 세상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도 조금은 좀 반성적이고 성찰적인 고민을 이제 시민들이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5번째 질문 이제 보시죠. 오늘 주제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좀 직결된 질문일 것 같아요. 소외와 배제 없는 디지털 포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 어떤 것이냐 물어봤더니 웹 접근성 강화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아마 이거는 좀 좁은 의미의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뭔가 좀 자유로운 접속이라든지 좀 더 광의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뭐 지능형 안전 기술, 뭐 지능형 보조 서비스, 뭐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좀 뭐 골고루 답변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웹 접근성 강화 이 측면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좀 사회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뭔가 이 디지털과 결합해서 좀 더 그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인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뭐 또 마지막 질문이니까 두 분 발표자께서 뭐 요 주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오늘 조금 더 이제 나누었으면 했었던 그런 이야기까지 합쳐서 같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는 변 박사님 먼저.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될 건가라는 네. 것에 대한 사실 답을 줄 수 있는 것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앞서 저희가 여러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의식이나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 네. 막상 이제 필요한 서비스는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한 서비스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좀 더 이 주목했던 부분이 오히려 데이터 기반 공유 서비스 그러니까 포션은 작지만 네. 제가 저 결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과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포용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적인 어떤 소유 방식들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의 어떤 사회로 지향을 한다고 하면 디지털 기술이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 체계 변화라고 하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험한 것만큼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우리 사회가 굉장히 발달된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디지털 관련 서비스들이 발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이런 사회 속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질문들, 앞서 김경희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그것들이 사회적 가치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물론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까지 포괄하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던진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술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잘 활용하고 바람직한 사회로 나가는데 끌어들일 수 있겠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경민 교수님도 이제 마무리 발언 겸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기 나와 있는 그 서비스들이요, 웹 접근성 강화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기반 공유 서비스는 시간의 문제이지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게 가능할 거고, 저는 오히려 이게 기술적으로는 모든 게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비자한테 이게 서비스가 접근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GIS 데이터 엄청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분이 무이라는 그 조직을 이끄는 분인데 따님이 이제 하반신이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지하철을 이동할 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그 A 지하철 플랫폼에서 B 지하철 플랫폼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맵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건 2년 전 말씀입니다만은 지하철 안에서의 사진 찍고 이거 만든다는 게 당시 보안 사항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존재하는 건데 과연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가 어떤 서비스,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제약 사항들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디지털은 정말로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컴퓨팅 능력이 너무나 빠르게 진보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기술적 혁신하고 사람들이 서비스 이용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건 레벨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혁신 같은 것들은 오히려
반드시 대단한 기술적 혁신이 아니고 적성 기술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 기술이요? 적정 네. 기술이요. 예.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디지털로 풀다는 것보다는 과연 이 최종 수요자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그 대상이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할 때 시급하게 뭔가를 푼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네. 그게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이제 조금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 조금 넘게 뭐 길다면 길고 또 사실은 짧다면 짧은 주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안에 함축적으로 우리들이 좀 생각해봐야 할 많은 고민거리들이 던져진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또 더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후속적으로 더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1, 2회를 미처 또 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죠. 안내를 제가 부탁받았습니다. 과기부, 과기정통부 유튜브 채널, 그리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지난 컨퍼런스 내용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이 사실은 이 촬영이 있었던 오늘이 이제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6월이 정보문화의 달로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째, 십수년째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6월이 가기 전에 마지막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올바른 정보문화 그리고 소외와 배제가 없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두 분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상 그 디지털 포용 컨퍼런스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